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극심한 가뭄은 다소 해갈됐지만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화 제안 속에 북한은 미국이 제재 조치를 취하면 추가 도발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에 전개시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당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은 별도로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다음 주 예정된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특검의 증인 신청은 정도가 아니라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경북 안동에서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기르던 개에 목을 물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도 행인이 물려 크게 다치는 등 잇따른 반려견 사고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 모처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가뭄 피해가 극심하던 충남과 전남 상당 지역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게릴라성 호우로 일부 지역에선 크고 작은 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전남 곡성에 나와 있는데요. 제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고추밭과 과수원을 흠뻑 적셔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로 가뭄이 심각했던 충남과 전남의 일부 지역은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충남 서산 74mm, 태안 63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오내기를 두세 번 할 정도로 가뭄이 심했던 전남 서부권도 영광 염산 63mm, 무안 해제 45mm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뒤에도 비가 거의 오지 않았던 이 지역들에겐 반가운 단비였습니다. 충남 천수만 간척지는 논의 염도가 낮아져 모내기를 다시 했고 보령댐 저수율은 5월 말 이후 두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비로 급한 불을 껐지만 완전한 해갈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은 좀 기대를 좀 갖고 모내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비가 좀 계속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어제와 오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충북 진천 농다리를 건너던 관광객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기상정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는 장마전선이 또 잠시 주춤하면서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밤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강해져서 모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중부지방과 전북에 내렸던 호우특보를 해제했습니다. 오후 5시 한때 내려졌던 전라남도 진도 해남 지역의 호우주의보도 1시간 전쯤 해제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도, 강원 일부와 충남 등에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돼 내일 밤부터 빗줄기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내일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도,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며 충청과 전라도는 곳에 따라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등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하며 강한 비를 뿌리는 게릴라성 호우가 주말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폭이 좁고 긴 구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 곳곳에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며 짧고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은 전국 대부분, 12일은 전남과 경남, 15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일 3국 정상은 어젯밤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오늘 괌에 있던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된 폭탄 투하 훈련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제재가 추가되면 도발로 맞서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화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안익은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 담화를 통해 ICBM급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이 제재 조치를 취하면 추가 도발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무슨 제재 압박으로 허물어보려 할수록 우리는 미국의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계속 보내주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일 화성 14형 발사 직후 미국의 선물 보따리를 더 자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추가 도발을 예고한 겁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석유 수출 제한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위협으로 분석됩니다. 벌써부터 신형 ICBM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미사일 개발에 주역들을 띄우며 체제 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 2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주역들을 이례적으로 양옆에 대동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베를린 구상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은 이번이 8번째인데 공동 성명을 낸 건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이 불편해하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라는 용어도 성명에 넣었습니다. ICBM 시험 발사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도리어 북한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에 미온적이거나 거부할 경우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국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를 오늘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습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폭격기의 폭탄 투하 훈련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B-1B 전략폭격기 랜서 2대가 오늘 오전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와 주한미군 F-16 전투기 편대의 어머 속에 폭탄 투하 훈련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 강원도 사격장에서 북한의 가상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한 B-1B 폭격기는 군사 분계선을 거쳐 우리 영공을 빠져나갔습니다. 나흘 전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B-1B 폭격기는 60톤 이상의 폭탄을 싣고 최고속도 마하 1.25로 날 수 있어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힙니다. 오늘 사용한 폭탄은 레이저 센서로 정밀도를 높인 J담, 2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로 가상의 평양 김일성 광장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와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 발사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JTBC 이화종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갑작스럽게 ICBM을 발사하면서 북한 문제가 G20 정상회의의 핫 이슈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일 중러 4강 정상과 만나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 중의 마지막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를 압박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기간 중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호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는 G20 정상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호소를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재차 언급하며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한중, 한일, 한러회담 모두 취임 후 첫 회동이었지만 상견례 수준을 넘어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 것도 소득이란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프랑스와 호주, 인도 정상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과 잇따라 양자회동을 하고 우리 정부의 북핵 해법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G20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G20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와 군사적 수단 배제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숙제도 떠안았다는 분석입니다. 함부르크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G20 정상회의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의 회동은 애초 예정됐던 30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푸틴에 대해 노골적인 호감을 드러내며 러시아 유착설을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President Putin and I have been discussing various things and I think it's going very well. We've had some very, very good talks. Я очень рад с вам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и надеюсь, что, как вы сказали, наша встреча принесет позитивный результат. 2시간 넘게 만난 자체가 두 스트롱맨이 서로에게 거부감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정상은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휴전에 합의하는 결과물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부터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증거를 대라며 반박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푸틴을 북한 압박에 끌어들이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은 첫 만남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함부르크에서는 연일 반자본주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테러 진압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어둠이 내린 함부르크 거리에서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작전에 나섰습니다. 시위대가 점거한 건물을 수색하며 지붕에 숨어있던 시위대를 몰아냅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차량이나 건물에 불을 질러 검은 연기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경찰을 향해 돌이나 병을 던지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쏘며 막아온 경찰은 치안이 위험 상태라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서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주요 도로가 막히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한때 숙소를 빠져나오지 못했고 우회 도로를 이용하느라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위한 행사 장소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반자본주의를 외치는 시위대는 G20 국가들이 글로벌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Dieser ganzen Misere, die wir momentan weltweit haben, Flüchtlinge, Kriege, alles, die sitzen da beim G20 und labern rum.
이번 시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시리아 내전 개입 등도 비난받았지만 극소수 정상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국민의당의 국회 보이콧 입장이 이어지면서 내일 모레로 예정된 추경 심사는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당과 원내 문제를 분리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했는데요. 국민의당은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한 반발과는 별개로 추경 심사에는 협조해달라고 오늘 국민의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사과 없이는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증거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파괴 공작행위라며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에 비판 수위를 오히려 높였던 추 대표는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당 사이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양당 모두 주말 새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전체 회의는 이틀 뒤인 10일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렇게 여야 관계가 냉각되면서 추경 심사는 물론 인사청문회와 정부 조직법 처리까지 불투명합니다. 다음 주 초 10일은 또 다른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청와대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야당 반대에도 임명하면 전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추경안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 부시하는 오는 10일입니다. 이날을 넘기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이 가능한데 이들을 그대로 임명할 경우 여야 관계는 또다시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3당이 당장 협치 파괴 책임을 여권에 물으며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 추경안 논의는 물론 정부조직법, 결산안 처리와 개헌 논의, 정기국회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권 내에서는 10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해 여야 간 꼬임 매듭을 풀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나서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뾰족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어젯밤 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작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미 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이 전 최고위원의 가담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사과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안 된다고 한 게 그게 본인이세요? 카톡에서? 진술 다 했으니까요. 검찰 조사에서 다 나올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4번째 출석한 이 전 최고위원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관련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 씨와의 대질 신문에서도 제보 내용을 빨리 달라고 재촉했을 뿐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씨는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대질 신문에서도 두 사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오늘과 내일 관련 참고인들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빠르면 내일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가담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인데요. 정 씨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12일 오후 2시 정 씨를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씨는 삼성의 자금 지원을 숨기기 위해 기존 자신이 타던 말을 다른 말로 바꾼 이른바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말을 바꾸라고 했다고
어머니 최 씨가 말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세탁을 전면 부인해온 삼성과 최 씨의 입장과는 상반된 진술입니다. 오늘 정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증인으로 부르는 건 정도가 아니라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 출석 거부 배경에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다른 증언을 할 경우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구속영장 청구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 역시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부는 14일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선 정부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이후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활발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백일영 기자가 담았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서울 광장에서 열린 시민작당 행사에 시민들이 빗속에도 하나둘씩 모입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해결해주는 정당을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죄의식과 미안함을 덜 가질 수 있도록 공공흡연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정당의 목표입니다. 암 환자가 자기 건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암 환자 건강 설계당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활동 욕구는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입법청원 사이트 국회 톡톡에서는 몰카 판매 금지법을 18,000명이 청원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참여자가 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단순히 의견만 내던 시민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법안을 함께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같은 곳에서는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그 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올리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우리 시민분들께서 알려주시면서 그거를 법안으로 만들고 있죠. 지난달 시민 3,000명이 참여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겁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시민 의견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묻히고 있습니다. 원샷 게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시키고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광화문 1번가와 더불어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의견 수렴 통로를 묻고 체계화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C의 백일현입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주거비는 취업난과 함께 청년층의 어깨를 짓누르는 큰 부담입니다. 고시원 월세도 내기 어려워서 PC방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는 주거 난민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예 서울을 떠나 귀농하는 청년도 많아졌습니다. 취업난과 주거난이 덜한 곳으로 가는 셈이죠. 그럼 서울의 주거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서울에서 최저주거 기준을 갖추지 못한 집에 사는 가구는 7.1%로 경기도 인천의 2배가 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주거 기준은 14평방미터, 4평 크기인데 이 정도 규모의 원룸은 보통 월세 7, 80만 원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주거 기준의 절반 수준인 7평방미터, 2평 크기의 고시원으로 갑니다. 고시원조차도 거주할 여유가 없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PC방, 찜질방이나 임시 구조물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6만 9천 가구로 10년 새 1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3-4분 정도는 계시죠. 30대가 많고요. 40일 동안 집에 안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아파트값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웁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강남 4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9억 3,70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1.6%, 1,5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청년층이 취업난과 주거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극심한 주거난은 취업난까지 겪는 청년들을 도시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 위주였던 귀농 귀촌에 이제는 청년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준비 없이 갔다가는 실패하기 쉽다고 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조선소 일을 하다 그만둔 24살 최연일 씨는 낮에는 텃밭에서 작물을 심고 밤에는 수업을 들으며 1년째 귀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흑마늘로 가공을 해서 이제 즙을 내서 이제 한번 팔아보고 싶습니다. 실제 지난해 귀농이나 귀촌을 한 사람 중 절반이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농업이 아이디어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덤볐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장년층의 귀농 실패율이 10% 정도로 추산되는데 청년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연고가 없거나 부모님의 어떤 토지나 어떤 기반이 안 돼 있는 어떤 그러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대부분 다 실패하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생활을 접고 4년째 고추장을 만들고 있는 김진경 씨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허가 이런 받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많았고 만들어보고 또 폐기한 부분도 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결국 초기 고정 수입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 청년층 맞춤형 지원 사업을 알아보는 것도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인천의 다세대 주택 옥상이 쓰레기로 뒤덮인 현장을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쓰레기장을 만든 건데요. 오늘 청소에 나선 지자체는 투기자들을 찾아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사발면 용기와 찌그러지고 녹슨 맥주캔, 생활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까지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 사이 바퀴벌레와 구더기도 보입니다. 삽으로 퍼내고 또 퍼내도 쓰레기 정리 작업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천 남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폐건물이 된 건 3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옥상에 쓰레기가 하나둘 쌓여 3년 만에 2.5톤에 달하는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곳으로는 인근 15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지목됩니다. 바람에 날려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쪽에서 버린 거 외에는 투기가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JTBC 보도 이후 옥상 쓰레기장 청소에 나선 구청은 무단 투기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과정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우편물과 영수증도 발견됐습니다. 구청 측은 수거한 쓰레기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할 방침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최근 보톡스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제약사들이 앞다퉈 보톡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톡스의 원료인 보톨리눔균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독소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역학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허술한 대응 때문에 위험물질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톡스를 생산하는 기업 8곳 중 4곳은 국내 기업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내 업체 5곳이 보톡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유독 보톡스 개발에 많이 나서는 건 정부의 보톡스 허가 문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에서 보톡스 균주를 발견했다는 제약업체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보톨리눔균에 감염된 환자가 보고되지 않아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톡스 주 원료인 보톨리눔균은 테러 집단에 들어갈 경우 최악의 생화학 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맹독입니다. 미국의 경우 보톨리눔균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병원균으로 보고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 중입니다. 업계 간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보톡스 균주를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온 업체는 보톨리눔 균주 출처와 관련 연기 서열을 공개해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도용 의혹을 놓고 미국에서 업체 간 소송전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는 해외로의 매각을 진행 중이어서 그간 국내 업체 간 보톡스를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는 해외 업체까지 포함된 국제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기르던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도 맹견 2마리가 행인을 덮쳐 중상을 입혔는데요. 계속되는 반려견 공격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마을입니다. 개집이 텅 비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이곳에 살던 78살 A씨가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의 목이 물려 숨졌습니다. A씨 목에는 개 이빨 자국이 남아있었고 인근 골목에서는 피 묻은 개의 송곳니가 발견됐습니다. 개가 죽었죠. 개가 왔다 갔다 보더라고. 그 피 묻었는데. 나는 내 건 무지개가 이거 나선 개. 주인도 없어. 지난달 1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는 집에서 기르던 맹견 2마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 행인 3명을 물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개들은 문틈을 이용해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마리 모두 중대형견으로 이 가운데 도고 아르헨티노종은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개발된 맹견 품종이었습니다. 일반 공원에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 때문에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애완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되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맹견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는데 지정된 맹견의 종류가 도사견 등 6종에 불과해 다른 맹견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가 뛰어가면은 더 흥분해가지고 오히려 더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분하게 그 옆을 그냥 눈 마주치지 말고 옆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맹견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치부의 고석승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단체 사진 위치의 비밀입니다. 예. 자, 우선 사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문 대통령의 위치를 두고 한때 작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인터넷에서 가장 관심 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저도 사실 예전부터 저 위치를 보면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뭐 정상회담인데 먼저 왔다고 가운데 서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맨 앞줄이니까 예우를 받은 것이다. 아니다. 이 끝에 있으니까 예우를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치 선정은 뭐 마음대로 혹은 뭐 선착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규칙대로 정해진 자리에 서 있는 건데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자 이렇게 사진을 찍기 위해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사진 찍기 직전에 입장하는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행원들이 위치를 알려주는 모습인데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미 표시되어 있는 자신의 자리를 먼저 가리키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규칙은 해당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이 주최국 또는 의장국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 국제적으로 독일에서 정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주로 통용되는 이 관례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이 관례를 보면 우선 가장 돋보이는 맨 앞줄 이 중앙은 현재 의장국, 그러니까 현재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국 그리고 직전 의장국 마지막으로 이 차기 의장국이 나란히 자리를 잡게 메르켈 됩니다. 총리가 가장 가운데 섰고 의장국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 저 옆에는 누군가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다음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국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 끝에서 저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보면 가운데로 사진 찍을 때 가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우선 맨 앞줄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원수급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또 그 다음 줄은 이 총리급, 그러니까 이 정부 수반급이 이 자리를 잡고 마지막 줄에는 이제 이 국제기구 수장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게 늘 저런 원칙에 따르는 겁니까, 그럼? 이 관례적으로는 그런데 예. 그 국제회의마다 이 주최국이 조금씩은 이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대개는 저 원칙은 따른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각 줄에서 이제 위치인데요. 이 각 줄에서는 이 중앙을 기점으로 재임 기간이 긴 정상들이 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맨 앞줄에 양 끝에 서 있던 것도 가장 최근에 취임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올 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 기간이 짧은 편이라 마찬가지로 끝쪽에 서 있게 된 건데요.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앞자리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 정상을 밀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당당한 표정 또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에도 사실 마음만큼은 앞줄 가운데에서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표정도 이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약간 또 그런 찌푸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또 백악관 결재 지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G20 기간 있었던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 이야기입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성명이 무려 19시간 만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 한때 설왕설래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시간 순서대로 한번 잠깐 같이 보시면요. 우선 이 세 정상이 만난 건 현지 시각으로 6일 저녁 7시 30분이었고요. 그리고 밤 9시쯤에 회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미일 3국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공동성명 조율에 들어갔는데 이 작업이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 이후에 각국의 내부 절차를 거쳐서 회동이 끝나고 약 19시간이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쯤 발표가 된 겁니다. 지금 고석승 기자 설명대로라면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끝나고 거의 하루 만에 이제 성명이 발표가 된 건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이 정상 만찬 직전에 미국이 이 공동성명을 내자 이런 제안을 해서 급하게 마련된 것이어서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이런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일정 정도 있는 거고 사실 더 큰 이유는 바로 이 성명을 제안한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동성명 내용 조율을 다 끝낸 뒤에 이 백악관의 내부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표가 지연됐다는 겁니다. 내부 절차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우리 외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사안은 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직접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이 관련 부서 등과 내용을 다 따져본다더라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루 정도 시간이 더 걸린 게 백악관의 여러 가지 관심사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늦었다는 건데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공동 성명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도 나왔는데 비슷한 경우가 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미국 측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문구에서 이 자유라는 표현을 빼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게 있었고 그 뒤에 또 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서명을 또 늦게 하는 바람에 회담 7시간이 지나서야 성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불난집의 부채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의원들의 페이스북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페이스북인데 옆집에 불이 났을 때 설령 그 집에 왼수라 하더라도 불을 꺼줘야 한다.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왼수라는 표현. 자, 왼수라고 썼고. 기름을 붓고 부채질하면 자기 집까지 불타버린다.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 얘기는 국민의당에 이제 불이 났는데 민주당에서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 되겠냐. 민주당도 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그런 의미로 일단 느껴집니다. 자, 덧붙여서 여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연이어 국민의당 때리기에 나선 것은 반안 행보가 아닙니다. 당구 용어를 사용했는데 쓰리쿠션 문재인 때리기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죠?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지금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추경안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보이콧을 초래하는 바람에 결국 이걸 막은 셈이다. 뭐 이런 좀 뜻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참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바람에 이제 안 하게 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하태경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한 반박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증거 조작 사건과 추경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것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합치고 적폐청산 대충 하다간 민주당도 청산될지 모른다. 예. 적폐청산 없는 협치는 야합일 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역시나 국민의당 쪽에 사과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강경한 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 대표 사과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추미애 대표 역시 당장 뭐 사과를 하거나 물러날 뜻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라도와 충남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당 30mm 넘게 예상되니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